LG전자 마곡 업무단지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충격을 안겨주고 있죠.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과 피해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시각 여러 사건 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참 많이 놀랐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일단 어찌된 일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예. 사건이었습니다. 대낮에요. LG전자 마곡지구 정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신고가 곧바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피해자 2명은 LG에 다니고 있는 임직원으로 확인이 되었고 가해자, 피의자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흉기를 휘둘러서 2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나 크게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의자는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도주를 하였다가 DMC역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는데요. 긴급 체포가 되어서 범행의 동기라던가 범행의 과정, 이 경위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이 흉기로 누군가를 해하려 했다는 그 점이 완화되게 이해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은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다만 지금 이 피의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주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좀 무시를 당해왔으며 당일에도 해고를 통보받아서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서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LG전자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제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 건 지금 이 피의자, 가해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었기 때문에 예. 협력업체 측에 피의자가 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업무를 바꿔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고 협력업체 측에서 어떤 인사 조치를 한 것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원청이라고 볼 수 있는 LG전자가 관여한 바는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어떤 괴롭힘 같은 부분이 뭐 접수되었다거나 고충으로서 회사에 기록된 바는 없다라고 일단 1차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전혀 다른 상황인데 지금 LG전자에서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일단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이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지금 진술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해자, 피의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무시를 당했다,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피해자 쪽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에 좀 더 부합하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LG전자도 자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체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같은 팀원들이 더 있을 겁니다. 주변의 그 팀원들이 이 해당 팀에서 업무를 분배하는 과정이나 평소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했었는지 일종의 뭐 평판 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진술을 직원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들어볼 것 같고요. 사내 메신저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내 메신저로 평소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업무 지시나 그 지시에 대한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볼 것 같고요. 근무에 대한 평가 같은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평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력업체 직원이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협력업체 측에서 이 LG전자로 이 인원을 파견하면서 어떤 지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만약 이 가해자가 협력업체 측에다가 어떤 고충을 토로한 바는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도 당연히 직원들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 먼저 LG전자 측에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협력업체 직원이기도 하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해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 정황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게 뭐가 달라지거나 어떤 법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부분과 이번에 이 흉기로 피해자들을 해치려 했던 이 점은 좀 분리해 볼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는가 부분은 당연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일단 분리해서 이해를 해보자면요. 원청과 하청이었다는 그 관계의 특수성은 충분히 법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규정이 담겨 있는 건 근로기준법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가 내지는 그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어떤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원청에서는 파견을 나와 있는 근로자의 어떤 건강상의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 평소에 어떤 괴롭힘이 있었고 이것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조사 결과 충분히 회사 측에 어떤 잘못이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조직의 운영에 미숙함은 없었는지는 가려질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와 변론으로 해서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던 점, 그래서 중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관계를 보면 피해자가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관계인 건데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소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반 직장 내 괴롭힘과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다라는 점은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원청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고용한 사람도 아니고 파견을 나온 사람에 불과하고 지휘 감독 관계가 있지는 않았다. 이 하청한 그 원래 그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원청의 책임이 인정이 되기도 하고요. 원청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청업체 직원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하청업체 내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원청에서의 어떤 근무 조건 때문인지 이 부분이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흉기 난동을 벌였고 2명의 피해자가 정말 큰 피해를 입은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이 흉기 부분, 그래서 중상해를 입힌 부분부터 좀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흉기를 들고 휘둘렀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앞서 우리가 직장 내 어떤 괴롭힘이 있는가와 또 별개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지 않습니까? 이제 형량 같은 것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은 맞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 같은 부분들이 또 시행이 되면서 하청업체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던가 근무 조건과 관련된 부분도 원청의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던가 기타 근로 조건들 때문에 원청과 하청 간에 불분명한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차차 개선할 지점도 있고 이번 사안에서도 범행의 동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느냐는 들여다봐야겠지만 이번 죄 자체는요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흉기를 휴대했다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발생 장소로 좀 돌아가 보면은요 이 마곡지구에는 정말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각각 옆구리 쪽과 팔꿈치 쪽에 큰 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특수 중상해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 굉장히 중한 상해를 입혔다라는 죄목으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 흉기를 휴대하여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라는 점까지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살인 미수 혐의도 또 검토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흉기를 휴대하게 된 경위 이 수사기관에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죄명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경찰은 구속영장 검토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피의자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좀 우발적인 범행 주장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해명 같은 게 실제로 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나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줄까요? 대부분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범죄였다라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흉기난동 피해자 역시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서 분노해서 범행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흉기를 휴대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것이 뭐 캠핑용이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갖고 다닐 만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해도 업무를 보는 자리에 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이 흉기를 휴대한 것 자체부터가 어느 정도 범행을 마음 먹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 흉기를 구매하게 된 과정이라던가 왜 업무를 하는 장소에까지 갖고 왔는지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그 이외에도 뭐 추가적인 범행을 계획한 부분은 없는지 지금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고 통보를 받아서 우발적으로 한 것인지 면밀한 조사는 필요해 보이나 결과는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우발적이든 계획적이었던 것이든 두 명의 피해자가 정말 큰 피해를 입었고 더 큰 위험에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라는 부분, 이전에 범행 동기가 참작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만약 사실로 밝혀지고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 해도 뭐 처벌 수위에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특수 중상해라는 무거운 이 법적 책임을 대폭 감결시켜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몇몇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흉기난동이라는 단어는 특히나 많은 국민들이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왜 불신 검문이라고 해서 이제 가방 같은 것을 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흉기난동 사건이 반복되게 되면은요, 머지않은 기간 내에 몇 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라면은 의무적으로 가방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공연장 같은 곳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 흉기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서 칼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흉기로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분노의 표출 방법이 건전하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법이 선택되지 못한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해치는 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흉기를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흉기 소지만으로도 지금 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흉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건 아니라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점점 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서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좀 엄중한 처벌로서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넘어가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논란이 현재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는데 정용진 회장이 시민단체와 5.18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정용진 회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론적으로 보자면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이미 공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과연 이제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사안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제 신세계 이마트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 대기업이라는 이 조직에서 여러 검수 과정을 거쳐서 이 마케팅, 이 문구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정용진 회장이 어떤 고의를 갖고 있었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상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용진 회장이 관여하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자면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요, 정용진 회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스타벅스에서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일단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담당하는 그 직원, 그 팀에서 AI 등을 활용해서 만든 마케팅이다. 라는 지금 1차 결과를 내보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강제 수사로 나아가서 들여다볼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마케팅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기업의 총수인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지금 막대한 영업 손실 같은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명예훼손으로서 곧바로 처벌이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변론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어떤 지금 이 정용진 회장이 고의성이 있는지 정용진 회장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마케팅을 허가한 것인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소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그룹 총수를 소환한다는 것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좀 모아본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해서 미비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용진 회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소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모아서 정말 고의성까지 입증이 되려면 생각보다 또 많은 자료가 있고 그렇게 흘러갈 만한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스타벅스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요. 이 해당 마케팅을 담당한 직원들조차도 이 5.18과 관련해서 어떤 고의성을 갖고 꾸민 문구는 아니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원래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마케팅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 5.18 유족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런 문구를 만든 것이다라는 부분을 모두 다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게요. 이런 업무를 하기까지 나눈 어떤 이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이라던가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휴대폰 압수수색 등이 가능하다면 전후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라던가 메시지 내용, 지금 이 사내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일주일이어서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이 메시지의 일부라도 복구가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자면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면 적어도 어떤 단서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업 총수에게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정용진 회장이 바로 얼마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과에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도의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향후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형사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면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거나 아니면 형사 책임이 좀 가벼워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과문의 전후 맥락을 보자면 당연히 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제
이 정용진 회장 입장에서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인정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성남 민심을 좀 달래고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좀 막아보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고의를 갖고선 이런 마케팅을 한 것이다라고 인정한 것이다라고는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민사상 책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뭐 참고인 조사나 아니면 소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면 박종철 열사의 친형을 상대로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했는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별도의 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유족 측에서는 정말 분개할 상황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한 회사에서 마케팅으로 어떤 예. 판매를 위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겠죠. 이에 대해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미 조사를 받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용진 회장 자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정용진 회장이 실무 단계까지 이 마케팅을 구성하고 이 마케팅이 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여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일단 민사적으로 어떤 영업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감내하는 것은 당연하겠고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기관에 어떤 협조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 경찰이 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지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실제로 좀 압수수색에 나가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스타벅스가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체 조사 결과에서 어떤 고의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었지만 좀 아쉬움이 남았다는 점이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어서 이 마케팅에 관여했던 팀원들 5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점 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당연히 회사 내에서 어떤 진상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처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 역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되 뭐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서 제출을 받는다거나 뭐 포렌식을 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4단계나 위에 어쨌든 상사의 승인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앞에 이 마케팅 문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소명하려면 조사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접적으로 자체 조사에 좀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럼 뭐 실무 담당자를 소환한다거나, 근데 뭐 소환할 때도 이게 참고인 신분이냐 피의자 신분이냐도 다를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해당 팀원들 전체에 대해서 일단 업무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스타벅스의 대표 역시도 해임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밝혀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뭐 AI 등을 활용해서 이 텀블러 제품이 이제 탱크를 연상시키는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탱크데이라는 문구도 나왔고, 그리고 5.18과 관련해서 이제 5월 18일에 함께 이것을 공개한 것이다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니까 5.18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생각하고 만든 문구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다만 위에도 계속해서 이 문구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 결과가 있었을 텐데
이들은 모두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국민들의 감정에 반한다는 것을 몰랐느냐?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구를 쓴 사람, 그러니까 최종 실무자에 대해서는 좀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직접적으로 해당 문구를 승인한 이 책임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팀원이 있다면 팀장이 있고 팀장이 있다면 부서장이 있고 그쵸. 부서장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이걸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누군가 또 임원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소환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이 문구에 대해서 승인을 한 담당자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소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고 충격이 지금 사흘이 지났는데도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고 1분 전에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간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또 5분 전에 지나간 KTX 열차에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일단 사고 불과 몇 분 전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는 KTX가 지나갔고요. 특히 사고 1분 전, 그러니까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고 직전에는 지금 붕괴된 이 서서문 고가차도 아래로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예. 이 열차가 지나가면은요 진동이 상당하기 때문에 붕괴에 있어서도 이 열차가 지나간 부분이 충분히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이미 사고에 어떤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사고 위험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이 전조 증상이 있었다면 적어도 아래에 지나가고 있는 차량이라던가 열차를 통제했으면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냐, 이런 좀 안타까운 의견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런 통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추후에 또 밝혀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견선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이미 이 붕괴 사고가 벌어지기 12시간 전쯤 이제 이른 새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침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이제 29mm 정도라고 하면은 눈에 보일 정도로 이 교각이 내려가 있는 그 부분을 발견을 해서 공사가 즉각 중단이 되고 일단 자리를 피신했던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눈에 보일 정도의 침하가 있었다면 충분히 전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이 12시간 이후쯤에 1차적으로 검증이 있었고 2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다른 보강 공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이 차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파악을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해명도 충분히 공감은 가나 결국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 통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보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던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자 등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최선의 조치였는지, 안전관리에 미흡한 측면은 없었는지, 먼저 차량 통제를 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면밀하게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를 보면 필요한 경우에 지지대 등의 보강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당시 현장에는 지지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가 설치 필요성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통제에 대해서도 통제의 필요성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요, 항상 사고가 나고 나서야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든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신고된 상황에 따라, 허가받은 상황에 따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뭐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을 때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원래 이렇게 해왔다라는 안일한 태도가요. 10번 중에 9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한 번 잘못되면 이렇게 큰
인명피해를 내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곡과 붕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지대를 설치하라라는 지침이 있었고 서울시 작업 지침에는 이 보강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보자면은 보강시설 같은 것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뭐 책임 소재를 가를 때 보강시설이 필요했었는데 왜 하지 않게 된 것인지 누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책임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책임 조사 역시 중요하겠지만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무인 창고에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68억 원 중에서 40억 원이 사라졌다라고 신고를 한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창고를 관리하던 사람이 지금 뭐 이 사고에서 훔친 사람으로 뭐 지목된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 창고에 40억 원이 사라졌다라는 신고가 예. 접수가 된 겁니다. 이 창고라고 하면은요, 누군가 평소에 꽁꽁 싸매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금고 같은 곳이 아니라요. 무인 창고입니다. 요즘 거리 지나가다 보면 무인 창고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무인 창고라고 하면 이제 집에는 다 둘 수 없는 짐 같은 것을 맡겨두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운영하는 분들이 이 상품 같은 거 집에다 쌓아놓기 어려우니까 또 별도로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재고 같은 부분을 이제 무인 창고에 쌓아두기도 합니다. 어찌 보자면 좀 감독, 관리에 소홀함이 미칠 수도 있는 곳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 같은 것이 무인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또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인 창고에 뭐 60억 원이나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 40억 원이 사라졌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건데요. 이 68억 원 중에 40억 원을 훔쳐간 사람은 이 창고를 관리하던 직원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 소식을 들었을 때 40억 원을 훔쳐갔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68억을 도대체 어디에서 나서 이렇게 창고에 보관을 했나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떠오르게 되는데 경찰이 이걸 추적하던 중에 최초 신고자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됐다고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뭐 은행에 맡겨둔 것도 아니고 네. 주식으로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상자산도 아닙니다. 무인 창고에다가 68억 원이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눈여겨본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범죄의 수익이었습니다. 은닉된 범죄의 수익을 이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직원이 40억 원을 가져가서 본인도 범죄 수익으로 보관하고 있던 이 돈에 대해서 절도를 당했다, 도난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보관을 하고 있던 사람 역시도요.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68억이 아니라 68만 원도 여기다 못 넣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막상 안 사라졌으면 지금 이런 뭐 범죄가 있었고 그런 상황조차도 뭐 세상에 안 나타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경우에 굉장히 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가상자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보관하고 있던 이 돈도요. 다른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기다리고 있었던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 세탁을 할래도 워낙 큰 규모이면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기다렸다가 자금 세탁을 하려고 했던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범죄 수익이 나왔는가를 보자면 몇 년 전에 코넥스 도용 사건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피해자 그리고 140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양산했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 코넥스를 도용해서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피해자들에게 이 사이트를 허위로 제공을 해서 금전을 착취했던 사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피해 금액을 지금 이 무인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일부를 도난에 당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도요. 당장 이 환수한 수익을 돌려주지 않고 이 수익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추적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업자금이었다라고 핑계를 댔지만 추적에 추적을 거듭하다 보니 이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건데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금액 누군가의 피 같은 눈물이자 누군가의 피 같은
근로소득이었을 텐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조치까지도 수사기관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이것이 범죄 수익이었다고 해도요. 이것을 절도한 것에 대해선 절도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도를 한 사람에게는 이 절도에 대한 책임을,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에게는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지금 이 68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이 최초 신고자 그리고 40억을 갖고 도망친 이 절도한 관리 직원 둘 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누구의 처벌 수위가 더 강합니까? 비슷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68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도요. 이 특경법에 따라서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기 범죄의 가담 정도라던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행위도 가담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범죄 수익이 은닉했을 가능성, 이 수익을 은닉하고 자금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됐을 가능성, 이 부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당연히 징역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범죄 수익이었다고 해도 이것을 절도한 것 역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절도해서 지금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절도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요. 절도죄로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누가 더 형량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부분보다는 두 사람 다 죄책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자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나쁜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